네, 지난 17일 시작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굳히기냐 아니면 마지막 뒤집기냐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부동층 공략에 나선 대선 후보들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유권자들의 표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론조사 결과 하나하나의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짚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0%로 여전히 1위를 유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4%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와 비교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안철수 후보는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1, 2위 간 격차는 지난주 11%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3%포인트 오르면서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심상정 후보도 역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포인트 올랐네요. 이번에는 주요 지역별 지지율 보겠습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지난주보다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무려 6%포인트 뛰었고 유승민 후보도 2%포인트 올랐습니다. 호남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무려 1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5%포인트 빠졌고요. 심상정 후보는 이 지역에서도 6%포인트 상승했고 유승민 후보는 4%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은 어떨까요? 문재인 후보가 7%포인트 올라서 지난주에 1위였던 홍준표 후보를 따돌리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4%포인트씩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먼저 30대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6%포인트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나머지 후보들도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우세를 보였지만 8%포인트나 떨어졌고 홍준표 후보가 11%포인트나 올라서 안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의뢰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으로 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25일에서 27일간 4일간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응답률은 2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안철수 후보 2주 전 갤럽 조사 비교하면 37에서 24%로 떨어졌거든요. 자, 이번 주 내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 현 시점에서는 일단 양강 구도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강 1중 구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추락세가 매주 한 7%포인트, 6%포인트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면 예전에 상승할 때의 어떤 그런 상승폭과 비슷한 어떤 추세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이제 하락폭은 주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 상승을 이제 도왔던 TK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50대, 60대 이상 이쪽에서 사실 어떤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TV 토론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TV 토론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못한 후보로 바로 안철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이 조사 기간 사이에 벌어졌던 이 TV 토론 자체가 이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TK 또 60대 이상 그 표심에서 좀 변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보수층 표 아니겠습니까? 이달 초만 해도 사실 안철수 후보 보수층 지지율이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표가 이제 확연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빠져나간 보수 표심이 그렇다고 해서 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 갔느냐? 아직까지 다 간 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 조짐은 별로 분명히 안 좋은 조짐이 이제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25% 밑에, 그러니까 20% 초반대까지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가 1차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저지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뭐 많지는 않겠지만 더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 빨리 이제 그 반등 국면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역시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TV 토론으로 이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그 TV 토론 같은 경우는 각별히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이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심상정 후보가 강점을 보이는 그런 분야인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또 얼마나 또 여기서 선전할지 이게 안철수 이제 후보도 관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뭐 나름 이제 예. 4차 산업혁명 쪽에는 예. 이제 그 전문가라고 이제 우리가 또 스스로 캠프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격차를 얼마나 좁혀갈까 이것도 관심이지만 또 거꾸로 지금 2위랑 3위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어서요. 홍준표 후보 말로는 뭐 주말에 역전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4%대 12%입니다. 이 역전 가능성, 홍준표 말대로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말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전체 추세선을 보면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제 어떤 이 변화 폭이 좀 날짜가 좁아지는 그런 예.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점점 자기의 결정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어느 후보를 찍을지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결정권이 사실은 이제 오늘의 토론회, 오늘 이번 주 토론회, 그다음 다음 주 이제 여론조사가 2일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2일 여론조사에 마지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론이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어떤 카드나 변화가 없다라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위험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보수층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가 떠나는 게 뭐냐면 일단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어떤 가치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썩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는 새로운 비전과 그다음에 어떤 구도에서 변화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거기에 대한 승부수죠.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좀 영입을 하고 뭐 개혁 지금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것 자체가 마지막 승부수 같은데 이것이 이번 오늘 토론회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적극적으로 설명이 될지 예. 이런 문제가 만약에 여기서 만회를 못한다라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오늘 아마 굉장히 저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층을 겨냥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골든 크로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얼마나 이제 설득력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인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그 한 달 정도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사실 뭐 진보, 중도에서도 빠졌지만 보수층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보수층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 안철수 후보는 또 그렇고요. 한번 저희 그래픽 준비됐으면 보시고 진보를 보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60%, 안철수 후보가 16%,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13%, 홍준표 후보 3%, 유승민 후보 2% 이렇게 지금 얻고 있고요. 중도 한번 볼까요? 자, 문재인 후보가 42%, 안철수 후보가 30%,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4%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수표를 보죠.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사실 지금 굉장히 관심인데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이제 이 보수 표심 잡는데 1차적으로 일단 거기에 주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 그래서 진보 이 표심도 좀 외면하기가 좀 힘든 것이 최근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좀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심상정 후보 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심상정 후보가 그동안 뭐 TV 토론을 워낙 이제 잘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꽤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부진을 좀 이렇게 딛고 오늘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연령별로 봐도 사실 50대 이상에서 안철수 후보가 우세를 보이다가 50대에서 좀 뒤집어졌고 60대도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60대 이상에서 좀 급격한 이제 좀 하락세. 예.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스러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선거가 그동안 보면 항상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 진보 보수의 어떤 양쪽으로 좀 분열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중도가 강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제 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수록 점점 이념 스펙트럼이 이제 좀 양극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히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5, 60대가 이번 인구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어떤 연령층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빠른 어떤 그 결정력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수층들이 급격히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이제 이 여기서 보면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일단 뭐 1등을 달리고 있지만 그 하락 추세가 굉장히 급격히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그 안철수 후보 같은 추세가요? 경우는 예. 지금 한 주 동안 8%포인트가 떨어진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11%포인트가 또 올라갔고 예. 특히 이 계층이 보면 좀 샤이 계층이 많습니다. 즉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적으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오히려 봐야 더 되거든요.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60대 이상의 지지율에서 브레이크를 이번 주에 걸지 못한다라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보수표가 기존 선거와 달리 좀 갈피를 못 잡는 것이요. TK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지역 보면은 뭐 문재인 후보가 1등했다가 안철수 후보가 1등했다가 또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가 이래서 남은 열흘 동안 조금 이렇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예. 예,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이제 TV 토론에서 예. 이제 부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어찌 됐건 이제 잘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보수 쪽에서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문재인 후보하고 과연 이 맞대결 내지는 맞짱을 뜰 정도가 되느냐를 이제 네.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4차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맞짱을 더 잘 이렇게 떠서 좀 예. 대등한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처럼 이렇게 보여버렸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아마 그 강도 높게 그러니까 공약을 좀 하고 나설 겁니다. 네. 자, 이런 홍 후보를 한편으로 억누르면서 본인이 문재인 후보하고 지금 이렇게 맞대결을 벌일 수 있는 맞수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정도의 역량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지금 하락세를 좀 멈추기는 좀 힘겨울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론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자꾸 상대를 문재인 후보를 상대를 하기보다는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상대하는 그런 예. 형상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문재인 대표하고 저 후보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1등하고 일단 붙어야지만이 자신의 어떤 1등과 겨눌 수 있다. 이런 어떤 근데 아마 안정감을 좀 주는데 3차 토론 때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그 후폭풍 때문에 그렇죠. 4차 때는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네. 아닌가. 근데 그 싶기도 전략 자체가 한데요. 제가 볼 때는 패착인 것 같아요. 패착이다. 왜냐하면 예. 결국은 1등하고 붙어야지만이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반문 정서를 사실은 지금 등에 업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반문 정서를 지금 자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홍준표 후보가 더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후보하고 지금 대결 양상 보이고 문재인 후보는 저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밑에 있는 후보들하고만 경쟁하는 이런 네.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문 정서였던 기댔던 여러 가지 보수층의 표심 자체가 이 안철수 후보는 도저히 문재인을 겨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 이런 예. 것들이 상당히 좀 증폭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타켓을 철저하게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야지만이 아마 승부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승부수를 1등만 공격하는 그렇죠. 것이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이게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지지율 추이를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급등락이 명확히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 선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또 오르는 기점이 있었고요. 탄핵 특검 때 이때도 이제 반등의 기회가 있었고요. 경선 후보 확정한 이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 그 작년 11월 그 2주차만 해도 1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촛불 전국, 이른바 촛불 전국에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예. 그런 그 후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이제 진보 선명성,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적극적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정권 교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소구력을 이제 많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그때 상승 국면으로 이제 탈 수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아주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부진하고 이건 굉장히 좀 연관이 좀 있다라고 예. 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자력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그 뭐 정책 면에서든 예. 또는 이제 경륜 면에서든
뭔가 이렇게 좀 경쟁력을 보여줬더라면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 추이도 좀 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는 계속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경선 후보 확정, 이게 뭐 국민의당 경선도 그렇지만 민주당 경선 그 컨벤션 효과까지 가져오면서 이때 급하게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네. 올라간 만큼 지금 또 급하게 빠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자기 지지율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문재인 후보를 지른 아주 차돌 같은 지지율이 이제 항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얼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시겠지만은 거의 이제 10%대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을 했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기문 사무총장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 떠다니는 이제 노마드 보수표 예. 이런 보수표를 자체를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떠안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개인이 좋아서보다는 일단 이제 반문 정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겨냥해서 온 표인데 문제는 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표입니다. 예. 근데 이 표를 좀 다졌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결국은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고 또 어떤 자신의 입장들 대변한다라는 그런 것들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니 딱 이제 해보니까 이게 영 아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올라가지 않았는데 네. 문제는 계속 보수층만 겨냥한 개선 아젠다 세팅을 많이 그렇죠. 했어요. 홍준표 후보 지지율도 좀 주실까요? 네, 홍준표 후보는 보면은 3월 그 첫째 주부터 보면 굉장히 낮게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입니다. 일단 경선 후보 확정 때 조금 빠졌다가 계속 지금 올라가서 10%를 이번 주 조사 보면은 넘은 그 조사 결과가 꽤 많습니다. 그 경선 후보 확정 이후에 보면 뭐 내가 죽겠다, 그 다음에 좀 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거론하고, 예, 막말을 좀 많이 했었죠. 그 막말 자체가 보면 좀 관심을 끌었죠. 예.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다지기 들어간 겁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사형제 문제, 동성애, 그 다음에 햇볕 정책, 그 다음에 사드 등등 정말 보수층만 겨냥한 아이템만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이 뭐 공격방,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발정제 문제 때문에 사실 보통의 후보가 저 정도의 어떤 입으면 상당히 추락하는 게 상식인데 특히 네. 이제 여성 폄하라든지 그런 게 거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이번 조사에서 보면 사실은 뭐 기억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기억하느냐 이 조사도 했는데 실제 홍준표 후보의 그런 말 자체를 기억한다는 수치가 상당히 뒤편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보수의 선명성 여기에 상당히 보수층들이 이제 좀 열광을 하고 표를 줬던 것이 아닌가. 좀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아젠다를 못 던져도 즉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뭐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려 버렸어요. 이 양쪽에서 표가 다 빠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되는군요. 이쪽도 호응을 못 받고 저쪽도 호응을 못 받는 뚜렷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소신을 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패착이 이 지지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우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견고하게 지지했던 그 콘크리트 지지층 35%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 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좀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인 판세가 아니고 보수 진영 내에서의 확장성에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나름 이제 좀 확장세를 좀 꾀해 보려고 모습에 약간 좀 변신을 좀 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말도 좀 숫자를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정책으로 좀 승부를 걸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더 추가적으로 이 지지율 상승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게 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초기에 그 이른바 포지셔닝 자체를 그러니까 극우 관점에 너무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지금은 오르고 있으나 어느 선에서 네.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한 15% 선 정도가 1차 예. 그러니까 그 선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 예. 그 추가로 아마 그 더 그 뚫고 올라가서 그야말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뭐 이중을 형성하려면 꽤나 좀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많은 악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돼지 발정제라든가 뭐 여성 폄하 발언이라든가 설거지 발언 뭐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상당히 좀 그 은연중에 작용은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지율이 급반등하기 하는 것을 뒤에서 좀 잡고 있는 그런 역할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반면에 지지율은 안 들고 며느리값만 낸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심상정 후보 토론 이후에 뭐 토론도 잘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2위 후보하고 격차를 벌리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보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도가 보면 4월 첫째 주에 그 보면 이제 3%에 시작을 해서요. 예. 4%, 7%까지 이제 올라갔고 특히
19세에서 29세까지의 지지율을 보면 15%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들에서 어떤 지지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걸크러쉬라든지 좀 심크러쉬라는 이야기도 하고 예. 당당하다 어떤 그런 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진보의 가치를 정확히 찝어주는 특히 이번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진보의 목소리를 이제 찝어주는 그런 것과 함께 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해박하다. 예.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정희 통진당 후보와 좀 비교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어떤 예의는 지키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쭉 내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다양하게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측면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 심상정 후보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보면 문재인 후보한테도 상당히 좀 경계심이 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어차피 이 지지도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어차피 문재인 당선되기 때문에 좀 이번에 같이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넘어오는 사실 표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어떤 식이든지 연대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뭐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가면 이게 지지도가 한 2, 3% 갖고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만약 오늘 또 잘하고 한다면 10%를 넘어간다면 상당히 문재인 후보한테는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또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좀 진보 선명성이 좀 더 분명한 이런 그 표심이 아직까지 그 본격적으로 심상정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징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극히 미미한 숫자가 부분적으로는 심상정 후보 쪽으로 이제 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심상정 후보 쪽에 최근에 이 지지율이 좀 많이 늘은 부분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 가운데 또 사실은 약간 진보 성향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표심이 오히려 이쪽으로 좀 옮겨간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당장은 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그쪽에서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설적으로 예. 또 이 상황에서는 보면 홍준표 후보가 또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층들이 저렇게 많이 단결하면 또 보수층도 상대적으로 네. 보수층을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집을 하는데 마지막에 투표장 가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이거 안철수 후보한테 표를 던져야 될지 그렇죠. 홍준표 후보에게. 그러니까 전략적 투표로 예. 과연 할 것이냐. 그거 정도 하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투표 한 2일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현재 지지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더 빠지면 안 된다. 더 빠지면은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적 투표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전략적 투표 고민할 정도가 된다라면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한 25% 이상은 유지해줘야지만이 그래도 보수층들이 가서 그래도 당선될 후보한테 찍어주자라는 그런 걸 하게 되지. 만약에 이번 그 TV 토론 이후에 만약에 이게 지지도 떨어진다라면 더 이상 전략적 투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홍준표 후보한테도 표를 뺏기고 심상정 후보한테도 표를 뺏기고 있는 그런 지금 여론조사 추이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맘 같지 않죠. 안철수 후보 어젯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했고요. 오늘은 통합정부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실까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습니다. 만약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과 개혁 공동정부의 개헌안은 제7공화국의 개막을 알리는 가슴 벅찬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이제 총리 지명권을 포기하고 국회로 넘기겠다. 이제 인사권을 포기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오늘 특히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전격 회동한 예. 것은 그만큼 안철수 대표도 이제 뭔가 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절박하게 느낀 것이고 지금 일단 아마 김종인 대표가 곧 아마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마 김종인 대표도 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충의 내용들이 오늘 다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지금 이제 내년 이제 그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같이 이제 하자는 즉 임기를 단축하자는 예. 그 아니거든요. 즉 5년 임기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오늘 이제 그 국회에 넘긴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의사를 피력한 것 같아요. 즉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도 개헌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김종인 전 대표한테 카드를 넘겼고 김종인 대표는 그걸 수용을 해서 한 것 같고 이제 아마 김종인 대표가 수용을 하게 되면 마지막 카드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섀도우 내각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의 어떤 후보 단일화는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단일화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구성하는 이제 공동개혁정부 여기에서 만약 어떤 정말 중요한 경제부총리나 안보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어떤 포스트 내각들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걸면서 자 안철수 대통령이 내걸 수 있는 정당은 바로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추천한 총리 그다음에 예. 경제 안보 이런 쪽도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들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좀 국민들로 하여금 좀 안정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카드로 쓸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었던 네.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포함이 예. 됐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뭐 개헌 주장 계속 하시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제3지대로 나가면서는 사실은 이 통합정부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리고 이제 개헌도 사실은 오늘 또 받지 않았습니까? 개헌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기를 정확히 못 받고 그렇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건 또 예, 처음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예. 원래 이제 뭐 통합정부 관련한 그러니까 대통합정부 구상은 좀 자체 내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김종인 전 대표하고 이제 어제 회동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좀 핵심적인 것들을 수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이제 약간 급조해서 발표한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좀 급조해서 생각을 발표한 하는데요. 느낌이 있다. 예. 저는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실기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요. 졌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하니까 그걸 너무 좀 과신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대로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안 후보 스스로가 그런 이제 약간의 그 자만심에 좀 빠졌던 측면이 없잖아 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때 앞서 말씀드린 그 표 유동적인 표를 굳히려면 그거를 정치 구도로서 확장을 좀 확실하게 좀 굳혀놔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었거든요. 이제 와서 이제 그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력으로 지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힘을 빌어서 구도를 만들고 그 구도를 통해서 좀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좀 이제 좀 때를 놓친 감이 없잖아 네.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난주 정도부터 진행을 했더라면 지금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네, 되는데 지금 오후 2시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입당은 안 하고 돕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지지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뭐 늦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래도 카드는 일단 마련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개혁 공동추진본부의 일단 위원장을 맡게 되면 제가 볼 때 당적을 안 갖는 것도 보면 실제로 이제 바른정당을 좀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적을 가지게 돼버리면 사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 위주의 어떤 그런 통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김종인 전 대표가 당적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른정당도 합류할 수 있는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바른정당도 일정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어떤 공동정부의 구성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지금 이제 오늘 보면 그 바른정당 의원들 몇 명이서 조찬 회동을 하면서 유승민 후보한테 공식적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 당내 이런 바람이 많다면 유승민 후보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잘 된다라면 내주 초 되면 예. 만약에 이런 어떤 그 큰 틀이 짜지고 유승민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공동정부의 어떤 내각 자체가 형성이 되고 이 섀도우 내각을 발표를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차피 이제 그거는 이제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지겠죠. 예. 김종인 전 대표 오후 2시 기자회견 할 거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전원으로는 2시에 기자회견이 또 없다고 전해지네요. 이게 당초 없었는데 2시에 한다 이렇게 좀 전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든 뭐 의견은 뭐 기자회견을 꼭 하지 않더라도 뭐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밝힌 내용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청와대 축소하겠다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아예 네.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근데 저거는 뭐 꼭 그렇게 잘한 결정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이름 그대로 민정수석 역할을 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네. 업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분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듣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공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비리랄지 뭐 이런 관련한 정보도 늘 이제 획득을 하는 그런 창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일단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 우병우 민정수석 하면 그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너무 떠오르고 그러니까 일단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청와대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정수석의 기능을 없애는 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째로 없애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지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해 주셨듯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마 그런 의지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정권을 갖지 않겠다. 예.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 차원에서 뭐 검찰에 네. 지시를 해서 하명 수사라든지 그럼 역할을 조정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이제 의지 예. 표시로서 저는 민정수석실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기능 자체는 예를 들어서 총리실에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굳이 이제 그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청와대가 어떤 권력의 핵심인 즉 국세청 그다음에 그 검찰 이런 권력들을 이제 행사하지 않겠다는 네. 걸 의지를 이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나쁜 권력의 상징을 없애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만큼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정권 통제용 어떤 권한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면 일단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좀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긍정적으로 비치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정권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 또 이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정부 구성에서 이 역할을 어디에다 줄 것이냐 예. 이거는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전에 대통령이 가졌던 권한 자체를 거의 많이 내려놓겠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 보면요. 자,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이 통합정부와 관련해서 국민 내각 구성 방안 발표를 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어제 차기 국무총리 인사의 구체적인 인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자, 호남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총리로 호남 인사를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아닌가? 분명한 것은 총리는 저는 대탕평 또 국민 대통합 이 관점에서 인선할 그럴 계획이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내각의 구성, 정부의 구성 이것을 대통합의 정신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그야말로 통합정부, 대한민국 드림팀 정부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정치 세력 간에는 저는 협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우리가 정책 연대를 통해서 힘을 함께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남 총리 염두에 두고 있냐 이랬더니 일단 내가 영남이기 때문에 영남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남 비영남, 총리 뭐 예. 이제 이렇게 개념 정의가 이제 되겠죠. 네, 근데 이거 충청권을 의식해서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할 다른 수 있을까요? 지역을 이제 의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동안에는 뭐 호남 총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남 지역 하게 되면 호남 총리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은 거의 철떡같이 지금 믿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영남권 이렇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지금 뭐 박지원 대표도 좀 뭐 바로 약간 또 좀 예. 거짓말 한다고 또 공격이 들어왔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총리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도 전략적인 모호성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른 지역, 뭐 강원권도 있고 뭐 충청권도 있고 여러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분히 의식한 그런 그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새 정부 협치 대상으로 또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또 열어놨어요. 네, 일단 뭐 지금 문재인 후보의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일단 더 이상 적폐 대청산 이런 말이 이제 안 나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통합 협치 이제 이 주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일단 지지율 자체를 일단 굳혀내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만약에 국민의당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흔들리는 어떤 조짐을 보면서 여기에도 일단 지금 이제 메시지를 던져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좀 다지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기존의 어떤 메시지와는 좀 많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적폐청산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혹시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지층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측면에서도 예.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항상 촛불 집회할 때 적폐청산과 대청산을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통합과 협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달라져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또 심상정 후보가 좀 뜨고 있고, 자, 이렇게 한다라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쪽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냥 이대로 쭉 굳히는 작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메시지와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저는 제가 볼 때는 관심 대목입니다.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전략을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미 모아놓은 표심은 어디 안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뭘 하더라도 지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밖에 나가서 최대한 표 많이 긁어오세요라고 하는 그 내부 지지층들의 요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이제 모호성을 이제 취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좀 분명하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 이제 TV 토론에서도 계속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대목이 무엇 하나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게 없다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결함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사실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각 구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각 캠프마다 섀도우 캐비넷 그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걸 이제 미리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를 미리 하는 거는 어떤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뭐 선관위 측에서는 저쪽이 안 된다라고 이제 예.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섀도우 캐비넷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각제 국가, 지대한 국가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것이지, 예. 대통령 국가에서는 이렇게 뭐 섀도우 캐비넷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또 인수위도 없고 지금 바로 지금 직무를 10일 날 아침에 선관위 위원장이 이제 당선 확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바로 취임식을 하고 이제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청와대 비서관들은 비밀 인증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예.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또 신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또 손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네. 국무회의를 해야지만이 지금 내각에 대한 인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국무위원들은 장관만 됩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은 15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총리와 그다음 국무위원들은 그냥 일단 이 사람들이 일단 지금 후기 내각을 이제 인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정말 애매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선되면 바로 사표를 쓸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또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면 예.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지난번에 법 개정이 안 되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그러다 참 보니까 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말 대통령 혼자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전 내각과 지금 비서관이 있는 이러한 이제 애매한 상황이 예. 상당 기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캠프에서도 실제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 누가 임명되고 어떻게 할지, 또 정부 조직은 어떻게 할지 이걸 보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섀도우 내각을 미리 발표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당선 이유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이 대통령을 뽑아놔도 굉장히 혼란이 또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거내각이 될 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거정부 기간을 꽤 거쳐야 될 거다. 근데 지금 빨라도 한 2개월 정도는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관들 다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이런 거까지 이제 다 포함시키면. 근데 실제로는 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섀도우 캐비넷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섀도우 캐비넷을 곧 발표하겠다. 그런데 곧 발표를 못하고 지금 이제 거의 투표일이 임박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걸 해야 뭔가 수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일단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치적 결단을 결국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 후보를 뭐 투표에 임박해서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 네, 지금 선거 나오고 직전에 있습니다.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있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과연 이제 이게 사실은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풍 때문에 전날 네.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전날 그렇더라도. 발표하더라도 이제 투표 당일날 또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예. 유권자들에게. 그래서 아마 고민이 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각 캠프마다 정말 당선 이유까지 생각해야 되는 아주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통합내각 구성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지율을 어떻게 반등시킬지, 이 하나 변수가 그렇죠.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표를 조금 다시 돌려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보수 메카 TK 지역을 어제도 찾았는데요. 돌아다니면서 홍찍문을 굉장히 열심히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새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요즘 홍준표 후보 비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철수 찍어야 개파 패권주의 집단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될 사람 밀어주십시오. 네. 저 얘기를 들어보는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 상승세로 오히려 반기고 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예. 해야 될까요? 이제 문재인 후보와 이제 홍준표 후보는 서로 이제 비난을 안 하고 어떤 면에서 뭐 이대로 가서 안철수 후보 뭐 계속 있으면 어느 정도 네. 유리하다라는 판단 뭐 그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내려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은 뭐 그 홍찍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삼자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홍준표 후보를 하여튼 TK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주저앉혀 좀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문재인 후보가 된다 찍으면 전략적 투표를 해라. 네. 마지막 안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전략적 투표 DK한테 보수한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광주나 호남 민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이쪽은 또 광주에 가서 지금 그쪽에 이제 표심 거기서 네. 최소한 7대3 정도는 만들어야지만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7대3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왜냐하면 이게 승산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TV 토론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 TK 지역에서는 TV 토론 잘하는 유승민 후보도 사실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어제 TK 지역 갔거든요. 네. 어제 뭐 3명이 다 그 대구 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뭐 이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역시 그래도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쪽 지역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쪽 지역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좀 호소를 좀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급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상황이 없으면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TV 토론이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TV 네. 토론에서 충분히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평가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지역에서는 그 배신자 프레임이 좀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뭔가 탁 깰 만한 그런 계기를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다. 그리고 네. 당분간 이게 변할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이제 이른바 반문 정서에 좀 의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특히 그 반문 그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계속 호소하는 건데 저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자력으로 TV 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하고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예. 홍준표 후보 정도는 뭐 정치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제압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가능성이라도 하다못해 좀 보여줘야 한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이게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뭐 인물도 괜찮다는 평이 있고요. 토론도 정말 잘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지금 계속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번 선거판이 만들어진 구도에서 예. 바른정당에 어떤 설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이제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일단 낙마하면서 바른정당의 존재감도 그때부터 사실 상실되어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바른정당 내부도 일단 지금 3분이 돼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가겠다는 사람과 그다음에 국민의당하고 하자는 사람과 또 유승민 후보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이렇게 네. 돼 있고 사실 지금 유승민 후보 유세하는데 보면 의원들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정책 입장을 위해서는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다 선거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10% 이하가 될 경우는 선거 비용을 모두 다 당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선거 이후에 바른정당은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물론 본인의 정책 입장도 중요하지만 당의 진로를 생각한다라면 좀 뭔가 어떤 식이든지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게 열어놓고 생각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예. 자, 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가 타겟과 목표가 가장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요. 대권 도전 이후에 TK 지역을 벌써 6번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SNS를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말이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밖에 안 보이더라. 이 말이 지금 대유행입니다. 그 3번 후보 포스터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진 합성한 겁니다. 목하고 몸통하고 합성한 사진이에요. 팔 이래 들고 있는데 박지원 그분이 이제 자기는 임명직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도 임명하는 건가? 내가 물어봤어요. 새로 밀고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보니 홍준표만 보인다. 이게 좀 SNS에서 핫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입에서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신조어까지 이제 직접 만드셔서 예. 유행을 아예 선도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후보가 앞장선다고 이게 또 유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앞으로도 유행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뭐 어찌됐건 지금 보수 표심을 최대한 지금 많이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중에서도 원래 골수 친박 세력들을 본인에게로 다 가져오면 이건 뭐 절반의 성공 이상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5%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향해서 지금 뭐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한 놈만 팬다고. 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계속 이제 맞대결을 펼치면서 문재인 후보를 그나마 제압할 수 있는 후보는 나밖에 없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 보수층을 향해서 예. 계속 좀 주는 건데 부분적으로 지금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저렇게 바쁜 유세 일정 속에 내일 홍준표 후보 자제의 결혼이 있다면서요? 근데 여기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원래 이 결혼식이 좀 예정이 돼 있었고 이 예. 이제 둘째인데요. 둘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그 항공사 조종사를 따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 현재 유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원래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 지금 본인이 이제 경선도 통과해 버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결혼식을 못 가서 메시지로만 잘 살아라 이런 메시지만 일단 내일 결혼식에 보낸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해야 그렇죠. 되겠는데요. 네. 아이고. 매정한 아빠 아닌가요? 그런데 가셔야죠. 예. 일단 뭐 1%라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목표를 네. 이번 주말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결혼식도 안 가고 지금 유세 일정에 전념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그런데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뭐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억지로 데려오냐 이런 입장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조원진 후보하고 단일화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거꾸로 조원진 후보 측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단일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명분은 되는 거죠. 이제 보수 대연합을 했다. 뭐 이런 어떤 명분적인 것은 되는데 사실 이제 아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그 친박의 어떤 그 표심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바른정당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보수가 단일화됐다는 걸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 지지선으로 본다면 뭐 사실 바른정당하고 합한다고 해서 크게 플러스 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그렇게 아쉬운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뭐 어떤 만약에 자유한국당 할 경우, 국민의당 할 경우 어떤 이제 플러스가 있을 것인지 그걸 이제 일단 지금 계산을 해보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요즘에 그 온라인 공간도 대선 열기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수많은 풍자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토론보다 풍자물이 더 재밌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차현주 앵커가 모아봤습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잡아라.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 사이 톡톡 튀는 온라인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문재인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터뷰일까요? 예능일까요? 문재인 후보는 SNS의 토크쇼 형식인 문재인 TV를 열었고요.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네, 거침없는 강성 발언의 홍준표 후보의 SNS 전략은 홍카콜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한 발언을 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홍 후보는 콜라를 택했네요.
안철수 후보는 유세 현장을 360도 VR 영상으로 제작해서 후보의 첨단 이미지를 부각했고 유승민 후보는 유세 현장의 뒷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지 놀리는 거지.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너무 고마워서. 쌀 해보라 그러고. 네,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활약상을 인기게임 오버워치 화면과 접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후보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풍자와 패러디도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웃을 준비 되셨나요? 함께 보시죠. 선택 문재수 고용 안찰습니다. 유목민입니다. 애드 준표 이혼시다. 힘 풀립니다. 네, 후보들과 비슷하게 분장을 한 개그맨들이 자신을 뽑아달라며 핑미를 외칩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블 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빗댄 겁니다. 위기감에 잠설치는 연습생 누굽니까? 네, 홍준표 후보의 잦은 말실수와 설화를 교묘하게 빗댄 남도로 튀어 포스터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에서의 말투와 태도가 초등학생 같았다며 일명 초딩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설전도 패러디로 재탄생했습니다. 빵 드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다시 물으니까 이미 답했다. 자세한 건 제빵정책위원장과 토론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패러디물들, 하지만 그 안에는 후보자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매서운 비판이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네, 차윤주 앵커가 정말 재밌게 구성을 해봤는데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가장 재밌으셨습니까? 다 재밌어요. 네. 사실 이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기에 전략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4차 TV 토론, 오늘 이제 5차 TV 토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후보들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참모들이 잘 참고해도 좋은 전략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재인 후보 패러디,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이렇게 비껴가기 답변, 네. 제빵정책위원장과 토론하라. 예. 제가 뭐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와 달리 이제 선거 당일날 또 SNS를 통해서 이제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또 보면 5월 4, 5일 날 또 이제 사전 통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층들한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 짤방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제 하는 거라든지 저렇게 이제 유머스러운 거라든지 저런 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운동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표심의 변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제빵정책위원장들만 모아서 TV 토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지금 사실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다 알지도 못하고 예. 충분히 설명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네. 또 참모들만 모여서. 시간이 짧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브릭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렇죠. 정책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있었습니다. 자리 만드실. YTN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그 참모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즐기는 모양새인데 어제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김민교 씨요. 문재수 역할을 지금 코미디에서 하고 계신 김민교 씨를 또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네, 어제 이제 성남 그 이제 집중유세 예. 그 가기 전에 잠깐 이제 김민교 씨하고 이제 그걸 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패러디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층들한테 워낙 인기가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분장도 저렇게 하고 왔군요. 김민교 씨가 이제 문재인 역할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 최순실 역할을 너무 잘했거든요. 예. 그 SNL 저기서 너무 아마 잘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네.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역할을 이제 본인이 대신하는데 아마 저렇게 만나는 것도 참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텔레토비라고 지난 2012년도에는 그게 이제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정책 탄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런 것들을 그냥 내놓고 이제 풍자를 하고 오히려 후보들도 저런 걸 좀 즐기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5년 사이에 상당히 선거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권력을 한번 이렇게 탄핵을 해보고 하니까 결국 이제 그 후보들도 저런 어떤 풍자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이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전략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저희가 봤지만 그 초등학생 같은 이미지, 말투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3차 TV 토론 때
그러니까 왜 나만 괴롭히십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는 네. 바람에 이제 굉장히 얘기가 또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회자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판론도 이제 많이 잃었던 것이 조금 전에 이제 패러디물들이 이제 여실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개선을 사실은 지난 4차 TV 토론 때 이제 1차 시도를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4차 TV 토론 때도 보면 여전히 좀 어색한 그런 그 모습들이 좀 많이 예. 보였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나올지 뭐 워낙 그동안에 몇 차례 또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철수 국민들이 굉장히 하고. 이미지 네. 변신을 많이 시켜주고는 있는데요. 또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네요. 심상정 후보는 굉장히 또 역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직접 연기도 하고. 네. 진보 정당이 이렇게 대선에서 예. 아마 지난번 권영길 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3.2%가 제 기억에는 그 정도 얻었는데 3.9%. 네, 그 정도 얻었는데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온다라면 굉장히 진보 정당으로서는 이제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역대 그러면 최고 그렇죠. 득표를 가져올 그리고 수도 다음에 있어요.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 정도 인기를 얻는다라면 상당히 어떤 그런 성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고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로서의 어떤 뭐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그 전략적 투표 몰아줘야 된다 이런 심리만 아니다면 사실 진보 정당으로서는 정의당도 이번에 상당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민노당 시절에 이제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히트시킨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형편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그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권영길 후보 이상의 그런 그 지금 인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9% 권영길 후보가 이제 2002년 대선에서 이제 획득한 그 득표율인데 그거를 넘어설 건 확실한데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오히려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로 10%까지 근접할까.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투표율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이게 양강구도일 때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만약에 이제 끝까지 간다라면 투표는 좀 낮아질 수가 있죠. 특히 또 이번 선거일이 보면 휴일이 많이 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도 벌써 뭐 공항에 지금 붐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휴가를 통해서 나가실 분도 많고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는 좀 봐야 됐습니다만은 일단 구도가 아주 치열하게 붙을 때는 투표율이 높지만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안 찍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판단한다라면 이제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선관위가 상당히 비상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해야겠죠.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눈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